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도 찾아듣는 영어의 영역 조석진입니다. 선생님들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석진 교수님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 듣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다음 선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차차기쯤이 어떠실까요? 농담이고요. 예. 오늘 저기 본론 들어가기 어제 혹시 대담은 보셨어요? 대담 봤습니다. 늦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좀 새벽에 봤습니다. 새벽에. 늦게? 유튜브로 봤습니다. 예. 바로는 못 보고. 근데 사실 그 도입부에서 가장 많이 한 게 경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식견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잘 설명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도 좀 생각해 보면은 그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경제 원론 저 이제 원투를 배웠는데 1, 2를 굉장히 그 경이로운 느낌을 좀 받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경제학 원론 들으면서 1, 2를 이렇게 들으면서 눈에 그동안 안 보였는데 세상이 진짜 이렇게 돌아갔어. 약간 그때 수준 아닌가. 잠깐만요. 경제학 원론을 몇 학년 때 듣는데? 1학년 때 듣는 거죠. 예, 1학년 때.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수준이. 그래서 1학기는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 배워가지고 별 재미없는데 2학기 때 들으면은 거시경제학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뭔가 좀 그 물리를 깨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경이로운 마음을 조금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세상은 좀 더 복잡하니까 조금 지나면은 그게 아니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약간 그랬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이 풀경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작년도 정부 업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기획재정부가 A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기재부 전문가로서. 전문가 좀 그렇고 사생팬. 이 평가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하여간 제가 이런 그 정부 평가에도 좀 많이 관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가 이제 A 등급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 여가부 이런 데가 이제 C 받았는데, 약간 작은 조직을 조금 사실은 좀 박하게 주고 큰 조직은 조금 더 잘 주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국토부, 노동부도 A 등급 받았어요? A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그러니까 각 부처는 이제 성과 지표를 내요. 나 이런 성과 지표를 달성하면은 이제 A 받는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정 건전성 이런 걸 좀 내세웠어요. 그리고 국토부는 그 부동산 시장 안정. 양평 고속도로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세운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인데, 국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사실은 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 국토부 공인가? 그러니까 지표가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했으니까 네가 했든 내가 했든 모르겠지만 여하튼 내려갔다 그런 거고. 기재부는 이제 재정 건전성을 지켰다는 건데, 근데 그 작년 이제 재정 운용을 보면은 그 역대급으로 이제 세수 결손이 났어요. 57조 가까이 났습니다. 그리고 낮은 경제 성장률 1.4% 했고, 그리고 이제 국채 비율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이제 50%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외평 기금 헐어가지고 20조 갖다 썼거든요. 여기서 진다는 바 있죠. 예, 그러니까 50% 지키나 남의 적금 헐어가지고 쓰나 이게 그거고, 그 지방 정부에 돈 안 줘가지고 지방 정부는 적자를 편성할 수가 없어요. 지방 정부는 무조건 균형 재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정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하튼 그래가지고 지방 재정이 엄청 고생했어요. 한마디 아랫돌 빼서 윗돌 잘 괜다고 평가해 준 거죠.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기재부 이제 결산 중인데 가결산 결과가 조금씩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제보가 오는데 돈을 안 써가지고 역대급 불용이 난다. 안 쓴 예산이 그렇게 많대요? 네. 왜냐면은 그 작년 11월까지는 공개가 돼 있는데 제가 세수 진도율 얘기도 했지만은 지출도 진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기준으로 한 85% 언저리 정도 했어요. 그러면 15% 남은 건데 15%를 한 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10%씩 가면은 12달이면 120%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0%도 굉장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12월 달에 보통 많이 가기는 하는데 15% 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한 2~3% 정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600조 쓰기로 했으니까 3%면은 18조거든요. 그 정도 결손이 날 것 그러니까 불용이 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지표만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상 사실은 이거 엉망진창인데. 그리고 노동부도 A 받았는데 노동부에서 좀 기억나는 거는 별로 없고 사실은 아니 69시간 하다 만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69시간 헛발질 오히려 그게 제일 먼저 기억나요. 예. 근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 그래서 노동부가 노동도 하고 고용도 하는 거지만은 주로 이제 노동자의 이익을 좀 대표하게 돼 있는데 부처 내 역할로 보면은 근데 그 노동자 때려잡은 걸로 이제 이게 A를 받았다는 게 참 아니 그래서 쓰라리다. 업무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네, 거기서 보통 합니다. 부처 할 때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네. 그렇죠. 네, 네. 넘어갈게요.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 안에서 그 평가 받으면은 이제 그 부처 구성원들 뭐 장관 포함해서 혹시 뭐 상여금 이런 거 나오나요? 상여금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데? 요게 딱 그 얼마큼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부처 내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가 좋은 평가 받으니까 장관이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또 부처 내에서는 또 자체 평가가 있어요. 자체 평가. 자체 평가를 통해 가지고 국마다 어느 국이 잘했나? 예, 어느 국이 잘했나 나오는데 제가 재정부분 기재부 재정부분 자체 평가 위원장. 오. 도대체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 없어. MB입니다. MB. 내가 해봐서 하는데 네. MB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차차차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동의되십니까? 저는 하여간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일단 뭐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는데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켰다. 네. 그리고 주식 안 사고 재벌들이 경영권을 승계해도 되겠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재벌에도 우리가 이게 지금 원래는 경영권을 가져오려면 이제 주식도 좀 매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돈 들잖아요. 그렇죠. 돈 안 들이고 내가 경영권을 가져도 법원이 이렇게 잘 봐주는구나. 그래서 뭐 갖고 있는 느낌은 우리나라 검사들도 경제를 너무 생각하고 판사도 생각하고. 저는 이 재판 보면서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화끈하다. 그러니까 전원무죄, 모든 혐의 무죄. 화끈하잖아요, 이거. 보통은 이제 우리가 5년 정도 실형이 떨어지면은 판사들이 장량 감경이라는 걸 해요. 50%까지 할 수가 있어가지고 보통 3년 선고하고 5년 집행유예 주면은 재벌의 법칙이죠. 몇 년 있다가 이제 사면이나 복권해주는. 요게 이제 사실 우리 문법인데 그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 준비는 좀 돼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재벌들이 꼭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정의는 실현됐다는 느낌은 좀 갖고 싶은 건데 이게 안타깝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작년 대통령이 이제 외유 다니고 떡볶이 먹고 한 그런 청구서가 이제 돌아오는구나. 그때 이재용 회장도 부산 갔죠. 그러니까 이제 시타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경제가 중요하다고 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뭐 이 판사님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끈한 판사님이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대법원 판결도 지금 어겼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일단 좀 사건 정리를 좀 먼저 한번 좀 해야 그다음에 좀 다시 이제 평가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추격해서 정리해 주신다면. 그래서 등장 인물들을 조금 좀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그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모직 나오죠. 그리고 요 수사의 담당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나오고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홍순탁이라는 회계사가 있었어요.
홍순탁. 기억이 날 법도 하고 안 네. 날 법도. 예, 그 하여간. 하여간 홍순탁. 예,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아, 예, 예. 네, 당시에 이제 그 역할을 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 있으면서. 예, 그래서 홍순탁이 발견하고 이제 김경률이 소리 지르고 다녔다 이제 뭐 이런 건데. 그다음에 박용진. 예. 박용진 의원. 예.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듣고 요거를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이재용 지금 회장이 60억 징여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죠. 예,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에버랜드 먹고 전환사채. 예. 하여간 방법은 뭐 복잡하니까 에버랜드 먹고 제일모직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물산 먹고 삼성전자까지 갔다. 그렇죠. 요게 굉장히 긴 과정이었는데 그 네. 중간에 상당히 좀 난관도 있었어요. 뭐 감옥도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법원이 승계 과정을 완성시켜줬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판결 이 판결을 보면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뭐 해석. 증거를 배척하고 뭐 이런 거가 뭐 되게 약간 설득적이지가 않고 예.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요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은 요 판결이 이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이제 깔아뭉갰다고 저는 보는데 네. 표현이 좀 너무 센. 하여간 그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승계라는 현안이 있다고 대법원 그 판결에서 그런데 그 이재용 그 회장 그 뇌물 사건에서 그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심 재판부는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다. 사실은 승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이상한 게 그 대법원 판결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한 거거든요. 뇌물 인정했죠.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근데 만약에 지금 1심 판결대로 보면은 이게 전체 주주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익 광고를 해야지. 아니 근데 소액주 손배소 내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대부분 다 졌는데 대부분 졌는데 하여간 대법원 판결에서는 지금 이게 승계를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것은 인정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이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쁜 짓 좀 했지만은 좋은 의도도 있으면은 나 봐주는 건가? 그렇죠. 예, 그 우리 국민적인 상식은 일단 처벌은 하고 좋은 의도가 있으면은 정산 참작하겠다. 이게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판결이 좀 엉뚱하고 두 번째가 더 웃긴 건데 예,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삼성물산 주주를 위해서도 좋은 거다. 네, 그 얘기죠. 예, 주주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게 좀 웃기죠. 예컨대 내가 학교 다닐 때 누구를 때렸는데 걔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한테 복수하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야 내가 너 때렸으니까 야 한 공은 잘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좀 했는데 주가가 올랐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가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주가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덜 오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있고. 두 번째는 손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손해 본 사람들. 그래서 손해 본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주식을 오래 들고 있었으면은 네가 주가가 끝내 올라가지고 이득 봤을 거 아니냐. 이런 데한 주식 중간에 팔면 손해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나타났던 건데 그 일성 신약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엘리어트. 예. 일성 신약하고 엘리어트는 뭐를 한 거냐면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데 그 합병 비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성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를 했는데 가격이 한 5만 7천 원 정도로 삼성이랑 삼성물산이 이렇게 삼성물산 5만 7천 원에 사주겠다고 한 건데 그게 부당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 판결은
5만 7천 원은 문제가 있다. 거기다 9천 원 더해가지고 6만 6천 원에 사주는 게 맞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삼성물산의 주가를 시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은 관리를 한 거 아니냐, 낮추려고. 관리. 시세 조정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관리한 거 아니냐.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배 주주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내리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는 이런 거를 했다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3대1. 3대1. 그래서 제일모직 그 주식 하나 가지고 삼성물산 3개 살 수 있는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걸 법원이 인정해 준 거예요. 왜냐면 5만 7천으로 하면 안 되고 이 관리 들어가기 전에 주가로 해야 된다. 그걸로 하면은 요거 한 6만 6천 원으로 해야 된다. 이게 있고. 그래서 일성신약은 이겼고 그다음에 엘리엇도 이겼어요. 네. 엘리엇도. 근데 엘리엇도 소송을 했는데 이게 사실 안 나오다가 그 삼성이 엘리엇한테 돈을 주고 600억 정도를 주고 고소를 취하를 했어요. 퉁친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본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은 작년에 그 엘리엇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 네. 거기서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 본 당사자도 존재하는 거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선량한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손해를 본 거예요.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예. 봉이냐고. 예. 진짜. 그러니까 요게 한 축이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분식회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데 네. 삼성물산의 주가는 내리고 그래서 주가 관리를 했다는 표현을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모직은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모직 주식을 그 이정 회장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물산을 뭐 합병하면서 이제 쭉 먹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제 올리는데 이게 여기 진짜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쌈바를 가지고 있어요. 자회사로. 예, 4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바가 에피스라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에피스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자산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예, 장부를 다시 씁니다. 회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다시 써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늘어나 돈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에피스가 늘어나. 늘어나니까 이게 삼바도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삼바도 늘어나. 그러니까 제일모직도 늘어나. 그러니까 이게 퉁퉁퉁퉁 쳐가지고 제일모직 주가가 이제 그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홍순탁. 아까 얘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홍순탁. 그래서 홍순탁 회계사가 이거를 어디서 듣고 왔는지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홍순탁 회계사를 제가 좀 높게 사고 싶은데 네. 이때 그 경제금융연대인가 뭐 참여연대의 그 대표로 있던 그 당시 김경률 회계사가 요거를 이제 그 스피커로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밝혀져서 근데 이게 문제가 시작된 거는 박근혜 금융감독원에서 출발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시작된 게 아니고 박근혜 이제 금융감독원 시절에 이게 제보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예,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의 증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증권선물위원회. 예. 증선위에서 요거 분식회계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판정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데가 이제 보통 이제 힘이 세니까 이게 그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 에피스가. 네. 그러면서 쭉 에피스의 삼바에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측하고 없다는 측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라고 네. 그 회계 전공하신 교수님이 그 증선위에 가셔가지고 이게 분식회계 아니면 뭐냐 방방 뛰셨어요. 근데 그분 지금 예, 회계 기준은 원장 가셨는데 약간 조용히 계신 것 같아서 같으셔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게 여러모로 봐도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계 기준을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 제가 이제 회계사들한테 조금 그 대형 회계 법인에 있는 회계사들 조금 친구들 물어보니까 이게 뭐 삼성이 아니고 다른 회사가 중간에 회계 기준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회계사들이 다 의견 거절이다 이거 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손 삼성 네. 제 삼성 주주 아니겠습니까? 오. 몇 주 안 두고 있지만은 예. 9만 전제 물려 있습니다 지금에.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번 1심 판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동안 나와 있던 것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들과 상당히 지금 괴리가 있어 보인다. 근데 한국 2심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참 당연히 이제 2심 가는 거가 저는 수순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예컨대 그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금 삼성 전자도 어렵고 반도체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데 네. 붙잡혀 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왕에 지금 법원에서 시원하게 지금 이거를 해줬는데 지금 다시 기소하고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항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를 보면 검찰이 그래도 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모 보수 언론은 미국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보통 항소 안 한다. 네. 라는 걸 강조하는 아주 큼지막한 기사를 또 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경북대 최한수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주가하고 그 이재용 회장의 그 감옥에 있는 수사 및 기소 뭐 구속 기간 이런 기간하고 이런 걸 조금 살펴본 기사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구속 기간에 오히려 평균 주가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실적이 있었다. 저도 그 옛날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최근 이제 분석 기사가 있는데 검찰이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저희의 애당초 기소가 잘못됐어요라는 인정이고 그러면 그때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잘못했어요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예. 그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뭐 항소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항소 가게 되면은 뭐 상당수 지금 예. 그 상당 부분 뒤집힐 가능성도 높다는지 저는 뭐 그렇게 보거든요. 항소 가면 근데 또 엄청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엄청 걸리죠. 이 1심이 5년 몇 개월 만에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3개월인가? 예. 5년 하여간 예.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좀 했어요. 예. 이 정도로 확 늘릴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 못했죠. 그래요? 예, 예, 그렇게 기대 못했죠. 아까 예. 이제 그 삼성 그 재판부는 화끈하고 네. 이 정부는 통 크고. 그러니까 좋아 빠르게 가 이건데. 네, 일단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지대가 있다고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대, 렌트. 왜냐하면 공급이 제한이 되는 시장을 보통 지대가 발생하거든요. 이제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 예컨대 변호사라든가 그렇죠. 의사라든가
공급이 좀 제한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렌트가 발생을 해요. 사법고 시절에 그랬죠. 네, 렌트가 발생하고 지금도 뭐 변호사들이 많이 뭐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뭐 렌트는 많죠. 아직도 그렇다고 보세요? 한참 많죠. 법률 시장. 법률 시장 우리 뭐 수많은 법률적 관계들이 있는데 변호사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약간 문턱이 좀 낮은 것 같지 않아요? 로스쿨로. 그래도 아직도 힘들죠. 우리 예컨대 우리 뭐 전세나 집 사고 이러는데 뭐 사기 무지하게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 서류나 이 관계를 누가 사실은 큰 법률적 비용을 좀 들이지 않고서라도 좀 누가 봐주면 좋은데. 누가 그렇게 해요? 중개사 믿고 그러니까 중개사 믿고 맡기는데 중개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에 가담해 버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니까 법적 권리와 이런 거에서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근데 2,000명 통곡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일단 수는 역할을 해요. 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그 의사 정원이 뭐 의사분들은 뭐 아직도 지금도 많다고 그러시지만 동결에 오면서 이게 지금 오래됐죠, 동결된 지. 동결이 꽤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필수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둔탁한 방법이 이제 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 그게 둔탁한 방법이에요? 아주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그게 또 아주 강력한 힘이기도 해요. 수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서비스가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냐?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여러 선택들을 쭉 다 거친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 의도치 않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늘리는데 지역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늘린다면 바로 효율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역 부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죠. 힘들다? 예. 왜냐면 이제 의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 그래도 공급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공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래서 조건을 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뭐 의대 진학하는데 과거 나오면은 뭐 의대 진학 못한다 뭐 조건 걸고 그러는데 또 그 말씀하시니까 또 그냥 별 의미 없거든요, 사실은. 또 그렇네. 그 막상 거기 닥치면은 그게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장에 맞게 이제 그 유인 체계를 좀 바꿔주는 게 예컨대 뭐 수가 같은 경우도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이 숫자만으로 그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맞추겠다 그러면은 뭐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경제학자시니까 지금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의사가 있는데 돈 되는 과로 그러니까 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부분에 있으면 구멍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부분에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적 관점에 이걸 재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럼 재조정 방법이 증원 확대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유인 체계를 저희가 이제 보는 거죠. 유인 체계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지금 돈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의 피부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 수준에서 피부과를 내는 거예요. 의원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문의 양성해가지고 글로 간다. 이걸 여기를 막 맡기 시작하니까 의원 수준이라고는 진짜 의사 그 국가고시 통과해서 의사 자격증 받으면 전문의 되기 전에 낼 수 있는 게 의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클리닉 같은 거 막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지금 그 문제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보면은 그거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안철수 그 의원 같은 경우도 2,000명의 이제 피부과 의사가 탄생할 거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보긴 하지만 유인 체계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유인 체계도 대폭적으로 예컨대 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돈을 그 많이 버는 의사들 중에 하나가 뭐 심장이나 이제 신경외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형이나 이런 게 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가 체계 이런 거를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제 찔끔찔끔 바꿔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는 숟가락 좀 올려가지고 돈 되게 만들어주고 대폭. 다른 데 그러니까 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 해가지고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의무 체계에 편입을 시켜갖고 떨어뜨려 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약간 그 보건 경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예. 그렇죠. 반응합니다. 이게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지만은 인센티브에 확실히 반응합니다. 근데 하나 짚어야 될 게 저희가 이거 JB타임즈에서 한번 전한 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공의 뭐라고 했어요? 예.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예. 전공의 주축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보건사회연구원을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민사소송을. 그러니까요. 연구 용역 결과가 잘못됐는데 오류가 있다. 예. 근데 저는 연구 용역 많이 하셨잖아요. 저 많이 했죠. 연구 용역을 가지고 민사소송 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세요? 이 건을? 그러니까 지금 그 2,000명이잖아요. 2,000명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를 이제 쫓아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수 부족수. 예, 부족수 보니까 2035년도에 한 2만 7,000명. 2만 7,000명. 예. 보사연은 2만 7천으로 예측을 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 2만 정도를 채운다고 치면은 지금부터 2,000명씩 10년 채우면은 2만 명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고생부터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의사들이 보고서를 보고서 이거 우리가 표가 좀 틀렸네. 이런 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그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그 전부터.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고 남는다. 의사가? 네,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인구가 좀 줄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좀 줄고 뭐 그리고 지금 그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의사들이 어떤 강도로 어떤 일들을 한다 뭐 이런 그 직무 분석 이런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게 한 연구 2021년도에 했어요. 오, 좀 됐네. 좀 됐어요. 됐는데 2021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때 데이터가 2019년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때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2021년도에 연구를 하면서 뭐 계산들을 한 거죠. 예측치를 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전제가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금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남는다. 그리고 일본도 고령화가 진행됐는데 지금 인구당 이제 그 의사 수를 해보면은 우리랑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된다 그래도 요 숫자를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무섭고. 그래서 보사연 때린 거다? 거기서 만만하게 너 연구진들로 와.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이 기사를 쭉 보니까 예. 오류라는 단어 말고 왜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예, 왜곡한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그 연구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왜곡을 한 거 아니냐. 쉽게 하면 조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 우리 그 세수축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제 거기서 왜곡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이게 전망 작업이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이제 가정이 들어가요. 가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정할 거냐는 이제 연구진은 객관적으로 했겠지만은 아무래도 발주처의 뜻에 좀 부합하게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은 저기서 발주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가정들을 물론 이제 범위 안에 어떤 함정 범위 안에 들어오겠지만은 뭐 1.0 할 것도 2.0으로 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니냐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이게 이제 그 공의모라는 데에서도 이제 지금 제기를 했고 그 대한 의사협회도 이거 지지한다 그랬거든요. 공의모는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전공의들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은 지금 영업 멘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연구를 해가지고 대한 연구에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뚫고 나가야지 이거를 뭐 연구진을 뭐 민사소송 그러니까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해결될 문제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연구를 해서 그게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왔다. 네. 뭐 이 도식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하고 협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협상을 했을 때 정부 측에서 이 용역 보고서를 많이 들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원 게 여기 말고 KDI하고
또 뭐 한국 세군 서울대인가 어딘가 줬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보사연에서 키를 잡고 여기에 연구진들이 공동 연구진을 참여를 한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보사연에서는 2만 7천 명이 부족하다고 추산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추산한 부족 인원수는 15,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산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눈치 보면서 조정을 좀 했겠죠. 네. 조정을 좀 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2021년도 연구 결과고 2019년도 그 가정을 쓴 거기 때문에 지금 거를 좀 업데이트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 촌철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아리마라고는 모형을 썼어요. 아리마. 그럼 뭐예요 또? ARIMA라고 아리마라는 모형을 썼는데 이게 이제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할 때 쓰는 예측 모형이에요. 예, 근데 중간에 이게 알마가 있고 아리마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리마는 중간에 아이가 들어가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너무 깊게 마세요. 들어가요. 예, 네. 아이가 들어가는데 아이는 적분됐다는 뜻이에요. 미적분할 때 그 적분? 적분. 예. 저 지금부터 포기. 예. 네. 그래서 적분된 시계열이라고 본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적분된 시계열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 같은 거예요. 주가. 이거 예측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리마 모형 썼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망이 틀릴 거다. 예, 전망이 이 의사 수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는 동의를 하고 늘려야 되는 것도 동의를 하지만은 아마 2만 7천 명은 턱없이 틀릴 거다. 예,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예. 연구 용역계의 하이에나께서 예, 하이에나. 네. 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건 거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렇죠. 혹시 떨어지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2,000명이 증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럼 이게 그 대학 입학 시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입시 업계에 엄청난 지금 변화 내지 특수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이 지금 R&D 삭감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렁수렁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우리가 그 의사 직군을 선호하게 된 게 사실은 IMF 겪으면서 이 엔지니어들, 기술직들, 그렇죠. 연구직들 다 한꺼번에 제일 먼저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죠.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밥을 먹고 뭐 하는 거야? R&D 잘라. 그리고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야,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R&D 했는데 이거 안 되고 의사 해야 돼. 해서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R&D 삭감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또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명이 이제 지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매해 2,000명입니다. 그렇죠. 서울대 정원이 한 3,500명 가까이 돼요. 입학 정원이. 입학 정원이 한 해. 그리고 뭐 자연계열만 합치면 한 1,700명 되고 아마 그 옛날로 치면 농대 이런 데 생명과학대 이런 데 합치면 한 2,0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공계 자연계 이 정원이 지금 한꺼번에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이공계 정원 숫자다. 예. 하여간 옛날로 치면 이과라고 불리는 그 정원이 지금 한꺼번에 술렁거리는 거예요. 술렁거리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그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서울대 그 이공계 입학 정원이 서울대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다른 얘기로. 데로 지금 갈 수 있는 영향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이스트, G스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스트 계열 있죠. 예, 이게 이공계 특수대인데 거기도 정원이 한 1,600명이에요. 다 합치면은. 그러면 이거 완전 판도 변화가 있을 거죠. 술렁하는 겁니다. 술렁하고 네.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의대를 가도 지방 의대에서 서울에 있는 의대로 또 올라옵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지금 술렁합니다. 지금. 그래. 의대 다니고 있는 있는데. 예, 우리가 무슨 뭐 약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조종이 지금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제가 이게 옳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연쇄 파급 효과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2,000명을 타겟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국민들도 좀 이게 보면서 인적 자원이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할 게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초장에 세게 질렀다 속칭.
아마 이게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완화되는 안들이 나왔을 거예요. 예컨대 2,000명인데 1년에 뭐 500명씩 증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4년, 언론 이런 5년을 예측은 간다. 몇백 명 이렇게 예측했었어요. 네, 그렇게 간다. 우리가 이제 타겟은 2,000명이지만은 조금 뭐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선거용이가 스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가 없었으면 이렇게 나왔겠느냐. 지금 우리 작년에 이제 킬러 문항 해가지고 네. 지금 대학교 지금 그 입학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 대학에 계시니까 느끼겠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여파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 사이즈를 더 키워버리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예 지금 아마 그 지금 멀쩡하게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2,000명 그러면 나도 한번 그러니까 아니 어렵게 네. 생각해. 내가 그 내 실력이 서울대 자연계열 정도 갈 수 있는데 조금만 공부 더 하면 의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막 머리띠 메고 내 실력은 그 서울대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했는데 이 숫자가 지금 의대로 빠지니까 서울대 나도 갈 수 있어. 또 머리띠 메고 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가 모든 이제 그 옛날로 치면 이과계열 학생들 다 빨아들이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2,000명의 지금 진공 상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빠르게 채워나갈 거예요. 빠르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그 혼란 이런 것까지 고려하신 건가?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거 다 치르고서라도 이거 반드시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하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 확대라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방향은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숫자가 주는 뭐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지역이나 필수 그 의료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님이 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뭐 응급실 뺑뺑이나 뭐 소아과 오픈런 이걸로는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지금 정원 확대해서 이 학생들이 나오려면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길이 털려 있어야지 거기다 물 집어넣었을 때 물이 가는 거지. 물길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 물길을 내주는 작업들을 같이 하면서 정원이 늘어가면 그게 힘을 받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상한 그 의사 선생님들에서 전공의 배분이 굉장히 이상해질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목표점만 보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봐가지고 속도와 수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면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기소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소하고 삼성업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또? 아니 지금 뭐 하여간 사법농단 이런 것도 다 다시 47개인가 다 무죄고 이것도 다 무죄고 네. 기소만 했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론까지 내줘야 되는데 정책도 네. 긴 호흡을 보고서 구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다 피해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뜻은 좋았지만은 네. 다 피해자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 들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